흙에서 하늘까지. 박두만 이야기. 제2화 서울행 야간열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두만의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 1966년 봄으로 돌아가 봅니다. 일부 학교의 벽. 1966년 3월 2일 입학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두만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교복을 입었습니다. 조금 큰 사이즈였는데 어머니가 내가 크면서 입을 수 있게 큰 걸로 샀다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사실 돈을 아끼기 위해 큰 걸 산 것이었지만 두만이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교복은 사실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집 형이 입던 것을 물려받은 것이었는데 소매 끝이 조금 닳아 있었고 단추 하나가 다른 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만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학생이구나. 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실 텐데. 책가방도 헌 것이었습니다. 마을 구멍가게 김 사장이 준 것이었는데 가죽이 벗겨진 곳을 천으로 기워서 썼습니다. 안에는 공책 3권과 연필 2자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장에서 가장 싼 것으로 사온 것이었습니다. 학교까지는 3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두만이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학교로 향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모두 새 교복에 새 책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이 민수는 가죽 책가방에 새 운동화까지 신고 있었고, 야, 두만아, 너 교복 왜 그래? 헌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새 거야. 두만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에이, 거짓말. 단추 색깔 다르잖아 하며 웃었고 다른 아이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만이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부모들도 함께 왔는데 두만이의 어머니는 오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만이는 혼자 운동장 한 구석에 서서 입학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초등학생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이들이 박수를 쳤고 두만이도 힘껏 박수를 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이제 학생이구나. 이제 글을 배울 수 있어.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공부할 수 있어. 담임은 박 선생이라는 40대 초반의 여교사였습니다. 키가 작고 안경을 쓴 그녀는 첫 시간에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불렀습니다. 강민수, 네. 김영희, 네. 그렇게 한 명씩 이름을 부르다가 박두만 하고 불렀을 때 두만이는 벌떡 일어나 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은 두만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너 학비는 냈니? 네, 냈습니다. 정말? 교무실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 요즘 학비 안 내고 오는 애들이 많아서. 교실이 조용해졌고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만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두만이는 학비 냈습니다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박 선생은 그래? 그럼 다행이네. 앉아 하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수업은 국어였습니다. 박 선생이 칠판에 가 나 달을 쓰며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두만이는 손을 들었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 간판 글자를 조금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은 두만이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자리에 앉은 부잣집 아이를 지명했고 잘 알고 있네. 똑똑해. 하며 칭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흰쌀밥에 고기 반찬이 가득한 도시락을 폈고 영희는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두만이는 조심스럽게 자기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보리밥에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야, 두만아, 너 도시락 뭐야? 옆자리 아이가 물었습니다. 두만이는 보리밥 하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보리밥? 우리 집게도 안 먹는데? 아이가 큰 소리로 말하자 주변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너네 집 진짜 가난하구나. 아버지 없다며? 불쌍해라. 두만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빨리 밥을 먹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나는 이제 학생이야. 울면 안 돼.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와 친구들이 두만이를 둘러쌌습니다. 야, 박두만, 너 정말 아버지 없어? 응. 그럼 엄마 혼자서 어떻게 살아? 엄마가 뭐 하시는데? 품팔이. 품팔이? 하하. 우리 집 일하러 오는 아줌마들이랑 똑같네. 아니야. 우리 엄마는. 두만이가 소리치려는 순간 민수가 두만이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진짜 헝거 맞네. 여기 봐. 1000으로 기웠어. 아이들이 웃으며 가방을 이리저리 던졌습니다. 돌려줘. 두만이가 외쳤지만 아이들은 계속 놀렸습니다. 그때 박 선생이 지나가다가 너희들 뭐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선생님. 그냥 놀고 있었어요. 하고 대답했고 박 선생은 그래. 장난도 적당히 하고 빨리 집에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두만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두만이는 어머니에게 학교 어땠니? 하는 질문에 좋았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지친 얼굴을 보니 차마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순덕은 그래, 다행이다. 밥 먹어라 하며 보리밥과 김치를 내왔습니다. 그날 밤 두만이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여서 울었기에 옆에서 자는 동생 영수도 몰랐습니다. 왜 우리는 가난할까? 왜 아버지는 돌아가셨을까? 왜 나만 이렇게 놀림받아야 할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2부 교실의 차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박 선생은 수업 시간마다 두만이를 무시했습니다. 손을 들어도 지명하지 않았고 질문을 해도 나중에 하고 넘어갔습니다. 반면 부잣집 아이들에게는 친절했고 사소한 것도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만이는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박 선생이 책상 앞에 앉아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박두만, 이리 와봐. 네. 두만이는 긴장하며 다가갔습니다. 학비는 냈는데 학급비가 안 들어왔어. 한 달에 500원인데 아직 안 냈지? 학급비요? 그래, 학급비. 청소도구 사고 교실 꾸미고 그런데 쓰는 돈이야. 다른 애들은 벌써 다 냈는데 너만 안 냈어. 박 선생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다음 주까지 꼭 내야 해. 알았지? 네. 두만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00원, 어머니가 하루품을 팔아버는 돈보다 많은 액수였습니다. 김 사장 가게에서 일주일을 일해야 버는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순덕은 그날도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흙투성이었습니다. 남의 집 밭을 매다 온 것이었습니다. 두만아, 영수야, 밥 먹어라. 어머니가 지은 저녁은 보리밥에 된장찌개였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두만이가 물었고 김순덕은 아니야, 괜찮아. 너는 학교 어땠니? 하고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두만이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급비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급비를 내지 못한 두만이는 점점 더 소외되었습니다. 박 선생은 수업 시간마다 학급비 낸 사람만 손들어봐 하고 물었고 두만이만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킥킥거렸고 두만이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교실에 남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 때 두만이는 구석자리에 앉아 빨리 밥을 먹고 책을 읽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낡은 위인전이었는데 세종대왕 이야기를 읽으며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반아이 셋이 두만이를 화장실로 불렀습니다. 민수와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야, 박두만, 너 학급비 왜 안 내?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 하하, 거지네 거지. 너네 집 진짜 가난하지? 엄마 혼자 돈 벌어서 힘들지? 아버지는 전쟁에서 죽었다며? 아이들이 놀려댔고 두만이는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하며 부인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야, 온다. 찌질이가 온다. 민수가 큰 소리로 외쳤고 다른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남자가 울면 안 되는 거 몰라? 에이, 계집애 같은 놈. 아이들은 웃으며 화장실을 나갔고 두만이는 혼자 남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3부 1등의 무게. 1967년 봄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급비 문제는 결국 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김순덕은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해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어머니는 더욱 지쳐갔고 두만이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학교만 안 갔어도. 하지만 두만이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게 일을 한 후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온 헌 참고서를 밤마다 읽으며 모르는 글자를 하나하나 외웠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공부했는데 전기가 없어서 촛불이 유일한 불빛이었습니다. 눈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고 국어 본문을 외우고 한자를 연습했습니다. 동생 영수가 형 자자하고 말해도 조금만 더 하며 계속 공부했습니다.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두만이는 시험 전날 밤을 새워 공부했습니다. 어머니가 두만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 상한다 하고 말했지만 괜찮아요. 엄마하고 대답했습니다. 1등을 해야 해. 1등을 하면 선생님도 나를 인정할 거야. 아이들도 더 이상 놀리지 않을 거야. 시험날 두만이는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수학도 국어도 자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적표를 받는 날 두만이는 떨리는 손으로 성적표를 펼쳤습니다.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사회 95점, 과학 100점. 종합 1등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해냈다. 나도 할 수 있었어. 두만이는 성적표를 꼭 쥐었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은 성적표를 나눠주며 두만이에게만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두만 1등은 했는데 학급비는 또 밀렸지? 이번 학기 학급비 아직 안 냈어. 다른 애들은 벌써 다 냈는데 너만 안 냈어. 1등 해봤자 학교는 공짜가 아니야.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민수가 공부만 잘하면 뭐해? 돈이 없는데 하고 속삭였고 다른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두만이는 죄송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적표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1등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수치심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두만이는 결심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난하면 무시당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해.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해. 집에 돌아온 두만이는 어머니에게 성적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저 1등 했어요. 김순덕은 성적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만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엄마, 저 학교 그만두고 싶어요. 두만이가 말했습니다. 뭐? 김순덕은 깜짝 놀라 두만이를 봤습니다. 학교가 싫어요. 저 학교 안 다닐래요. 안 돼. 내 아버지가 그러셨어. 너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하지만 엄마, 학교에서 저를. 두만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학교에서 무시당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두만아,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야.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할게. 학급비도 밀리지 않게 낼게. 제발 학교는 다녀라. 김순덕이 아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두만이는 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래,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어머니를 위해서. 사부 어머니의 쓰러짐. 1968년 봄, 두만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어머니 김순덕이 일어나 장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가 세수를 하려던 그녀가 아이고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방에서 자고 있던 두만이가 소리를 듣고 뛰어나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김순덕은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지러워. 힘이 안 들어가. 영수도 깨어나와 엄마 하고 울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를 급히 불러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과로야. 몸이 완전히 망가졌네. 빨리 의사를 불러야 해. 하지만 의사를 부를 돈이 없었습니다. 두만이는 동네 약방으로 달려가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하고 외쳤고 약방 주인이 소화제와 영양제를 주며 일단 이거 드시게 하고 안 나으면 병원에 가봐야 해 하고 말했습니다. 약값 200원을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약 드세요. 두만이가 약을 물에 타서 드렸지만 어머니는 토했습니다. 물도 넘어가지 않네.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나아지지 않았고 계속 누워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얼굴은 점점 더 야위어 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돌아가며 죽을 끓여다 주었지만 어머니는 몇 숟가락 뜨다 말았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요. 제발이요. 두만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 김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못나서 아파도 병원 못 가고. 두만이는 방으로 들어가 자기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깡통으로 만든 저금통이었는데 가게에서 일하며 몰래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깡통을 열어 돈을 세어봤습니다. 3,000원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요. 이걸로 병원 가요. 두만이가 돈을 내밀었고 김순덕은 이게 어디서 났니?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모은 거예요. 제발 병원 가요. 두만아. 김순덕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엄마가 빨리 나을게. 걱정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제가 더 벌면 돼요. 10살 아이가 한 말이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웃집 할머니의 도움으로 어머니를 업고 동네 한의원에 갔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맥을 짚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로입니다. 몸이 너무 상했어요. 당장은 위험하지 않지만 한 달은 푹 쉬어야 합니다.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달이요? 김순덕은 놀랐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을 못하면 지금 일하시면 더 큰 병 납니다. 폐까지 안 좋아 보이는데 무리하시면 폐병 올 수 있어요. 한의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약을 지었습니다. 약값이 2,000원이었습니다. 두만이는 돈을 내고 약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쓴 약이었지만 김순덕은 꾹 참고 마셨습니다. 그날 밤 두만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엄마가 일을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쌀도 얼마 없고 집세도 밀렸고 영수 옷도 사야 하는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더 벌어야 해. 학교는 그만둬야 할까? 아니야, 엄마가 싫어하실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오부 서울의 꿈. 다음 날 두만이는 김 사장에게 갔습니다. 사장님, 저 일 더 할 수 있어요? 너 지금도 매일 오는데? 아침 더 일찍 오고 저녁 더 늦게까지 할게요. 제발이요. 김 사장은 10살 아이의 절박한 눈빛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만아,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엄마가 아파요. 제가 돈을 벌어야 해요. 사장님, 제발이요. 알았다. 그럼 하루에 100원 줄게. 대신 정말 열심히 해야 해. 네, 감사합니다. 두만이는 절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두만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물건을 정리한 뒤 7시에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가게로 달려가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14시간을 일했습니다. 10살 아이의 몸으로는 버거웠지만 참았습니다. 쌀가마니를 나르다 넘어지기도 했고 밀가루 포대를 들다 허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두만이가 번 돈 3,000원으로 쌀을 사고 연탄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집세가 밀렸고 영수 옷도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주인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순덕이 엄마 집세가 석 달째 밀렸어요. 언제 주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나으시면 언제예요? 저도 사정이 있어요. 다음 달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가고 김순덕은 울었습니다. 어떡하지? 집까지 쫓겨나면. 두만아, 영수야, 엄마가 못나서 미안하다. 두만이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그날 밤 가게에서 김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일손이 부족하대. 건설붐이 일어서 공사판에 인력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대. 공사판 가면 하루에 500원도 번다더라. 500원. 두만이의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버는 돈의 5배였습니다. 하루에 500원이면 한 달에 25,000원입니다. 집세도 내고 쌀도 사고 엄마 약값도 낼 수 있습니다. 사장님, 서울이요? 응, 서울. 요즘 경제 개발한다고 난리야. 도로 만들고 건물 짓고 일할 사람이 모자라서 시골에서 사람들이 막 올라간대. 저도 갈 수 있을까요? 두만이가 물었고 김 사장은 놀라 너 아직 어려. 서울이 어떤 곳인지 알아?
하고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 돈 벌어야 해요. 500원이면 지금보다 5배나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두만아, 서울은 위험해. 너 같은 꼬마가 가면 당해. 하지만 두만이는 마음먹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으면. 육부 결심과 준비. 1968년 가을, 두만이는 11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았지만 예전만큼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기침을 했고 쉽게 지쳤습니다.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두만이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서울에 가야 하나?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여기 있으면 계속 이렇게 사는 건데 어떻게 하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두만이는 결심하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서울 갈래요. 김순덕은 빨래를 개다 손을 멈췄습니다. 서울 가서 일하고 싶어요. 거기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요. 안 돼. 절대 안 돼. 김순덕이 소리쳤습니다. 너 아직 어려. 서울이 어떤 곳인지 알아? 위험한 곳이야. 엄마, 저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돈을 못 벌어요. 아무리 일해도 하루에 100원밖에 못 벌어요. 서울 가면 하루에 500원도 벌 수 있대요. 한 달이면 15,000원이에요. 500원? 누가 그런 소리를.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서울에서 건설이라면 돈을 많이 준대요. 제발 가게 해주세요. 김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 아버지가 보시면 뭐라 하시겠어. 11살짜리를 서울로 보내다니. 하지만 두만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정말 가고 싶어요. 여기 있으면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요. 집도 쫓겨날 것 같고. 두만아. 김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할 수 있어요. 저 이제 11살이에요. 다 컸어요. 일도 할 수 있고 힘도 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일주일 후 김순덕은 결국 울면서 허락했습니다. 알았다. 가거라. 엄마가 못나서 11살짜리를 서울로 보내야 하다니. 엄마, 괜찮아요. 저 금방 돈 벌어 올게요. 그리고 편지도 자주 쓸게요. 편지는 무슨. 너 글도 제대로 못 쓰는데. 배울게요. 서울 가서 배워서 편지 쓸게요. 1969년 1월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한 달 반 정도 남았고 그동안 두만이는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헌 옷을 기워서 보따리를 만들어 주었고 몰래 돈을 모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순덕은 귀한 쌀밥을 지었고 계란 프라이도 해주었습니다. 계란 3개, 한 달 동안 아껴둔 것이었습니다. 두만아, 많이 먹어라. 네, 엄마. 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막혔습니다. 동생 영수가 울었습니다. 형, 가지마. 나 혼자 어떡해. 영수야, 형이 금방 돈 벌어 올게. 그럼 너도 학교 제대로 보낼 수 있어. 새 옷도 사줄 수 있고. 정말? 그럼 약속해. 두만이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영수는 눈물을 닦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이야, 형. 응, 약속이야. 밤에 어머니가 두만이를 불렀습니다. 두만아, 이리 와봐. 네. 김순덕은 헝겊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안에 돈이 들어있었는데 5,000원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가 몰래 모은 거야. 서울 가서 쓰려무나. 엄마,
이 돈 어디서 났어요? 바느질에서 모았어. 밤마다 남의 옷 끼워주고. 두만이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돈을 모았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벌게요. 이거 엄마가 쓰세요. 아니야. 가져가. 서울은 돈이 많이 들어. 방도 구해야 하고 밥도 사 먹어야 하고. 이거 가지고 가서 잘 쓰려무나. 김순덕은 아들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말이다. 김순덕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 가서 조심해라. 낯선 사람 조심하고 밥 꼭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네, 엄마. 그리고 김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면 돌아와도 돼. 알았지? 너무 힘들면 그냥 돌아와. 엄마가 뭐라도 할게. 엄마, 저 안 돌아올게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두만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1살 소년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만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서울, 정말 어떤 곳일까?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 엄마와 영수는 괜찮을까? 7부 야간 열차. 1969년 1월 15일 새벽 4시 두만이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보따리를 메고 밖으로 나왔는데 김순덕과 영수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영수야. 조심해서 가거라. 네. 서울 가서 낯선 사람 조심하고 밥 꼭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김순덕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형, 빨리 와. 보고 싶을 거야. 영수가 울먹이며 말했고 두만이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그래, 금방 올게. 편지 쓸게. 공부 열심히 해. 응. 두만이는 어머니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건강하세요. 그래, 잘 다녀오너라. 우리 아들. 영천역까지는 2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새벽 어둠 속을 걸으며 두만이는 몇 번이고 뒤돌아봤습니다. 멀리 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 어머니와 동생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았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나는 이제 가장이야. 가족을 책임져야 해. 영천역에 도착했을 때 새벽 6시였습니다. 역은 한산했습니다. 역무원에게 서울까지 얼마예요? 하고 물었고 500원입니다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두만이는 어머니가 준 돈에서 500원을 꺼내 표를 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표를 받아들고 플랫폼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는데 떨렸습니다. 나 혼자 서울에 정말 할 수 있을까? 야간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객차였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두만이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옆에 중년 남자가 앉았습니다. 꼬마, 어디 가니? 서울이요. 혼자? 네. 남자는 두만이를 훑어보더니 서울 가서 뭐 할 건데? 하고 물었습니다. 일하러 가요. 일? 너 몇 살인데? 11살이요.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요즘 세상 참. 11살짜리가 서울로 일하러 가다니. 남자는 주머니에서 빵을 꺼내 건넸습니다. 배고프지? 먹어. 괜찮아요. 먹으라니까. 서울 가면 힘들어. 지금 먹어둬야 해. 두만이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빵을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크림빵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달콤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천천히 씹으며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괜찮아. 그런데 서울 가서 일자리는 있니?
아니요. 가서 찾으려고요. 어휴, 그것도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위험해. 괜찮아요. 사장님이 건설 현장 가면 일자리 많다고 했어요. 건설 현장? 너 같은 꼬마가? 안 돼. 거긴 너무 위험해. 하지만 두만이는 고집했습니다. 저 할 수 있어요. 힘두세요. 여기 보세요. 두만이는 팔뚝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게 일을 하며 생긴 조그만 근육이었습니다. 남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용감하구나. 하지만 서울은 정말 위험한 곳이야. 꼬마들 노리는 나쁜 사람들도 많아. 조심해야 해. 기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지나갔고 가끔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두만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긴장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쯤 옆 남자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곧 서울역이다. 내리면 조심해. 서울은 위험한 곳이야. 특히 꼬마 같은 애들은 소매치기 조심하고. 네, 감사합니다. 가진 돈 주머니 깊숙이 넣어. 보따리도 꼭 쥐고. 낯선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 알았지? 네, 조심할게요. 두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그래, 잘 가거라. 행운을 빈다 하고 말하며 다른 칸으로 갔습니다. 8부 서울역의 함정. 1969년 1월 16일 새벽 5시 30분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두만이는 보따리를 꼭 쥐고 내렸는데 사람들이 물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비켜. 빨리빨리. 사람들이 소리쳤고 두만이는 휩쓸려 갔습니다.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플랫폼을 빠져나와 역사로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이었고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만이는 멍하니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서울이구나. 정말 크다. 사람도 엄청 많고 배가 고팠습니다. 어젯밤 먹은 빵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 구내에 국밥집이 보였는데 국밥 한 그릇 200원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만이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4,5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차표 500원을 쓰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200원. 먹어야 하나? 아껴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참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일자리를 구하면 먹을 수 있어. 지금은 아껴야 해. 두만이는 역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자동차가 지나갔습니다. 시골에서는 본 적 없는 큰 차들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일자리는 어디서 구하지? 두만이는 막막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가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울에 오면 일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두만이는 돌아봤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야, 꼬마. 시골에서 왔지? 네. 혼자야? 네. 일자리 찾아? 두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형이 도와줄게. 따라와. 소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만이는 좋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며 따라갔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어두워졌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때 소년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엔딩. 소년이 돌아서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친절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비열한 웃음이었습니다. 꼬마, 돈 얼마 있어? 네. 돈 있냐고. 빨리 내놔. 그때 골목 양쪽에서 두 명이 더 나타났습니다. 모두 15,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들이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애도 있었고 눈빛이 사나웠습니다. 두만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야, 시골 촌놈. 서울이 만만하게 봐. 여기는 돈 없으면 못 살아. 빨리 내놔. 소년이 두만이의 보따리를 낚아챘습니다. 안 돼. 두만이가 소리쳤지만 소년은 힘이 셌습니다. 보따리를 열어 안을 뒤졌습니다. 여기 있네. 돈. 소년이 두만이의 돈을 꺼냈습니다. 4,500원, 어머니가 준 돈, 두만이가 몇 달 동안 모은 돈,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부였습니다. 안 돼요. 그거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두만이가 달려들었지만 다른 소년이 밀쳐냈습니다. 꺼져, 꼬맹이. 두만이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까졌고 무릎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소년들은 웃으며 고맙다, 꼬맹아. 서울 구경 잘해. 하고 말하더니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두만이는 일어나 쫓아가려 했지만 소년들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두만이는 골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빈 보따리만 남았고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새벽 서울에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만이의 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지? 엄마, 영수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나는 가장이야. 두만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며 두만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만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꼬마, 털렸구나. 두만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담배를 버리며 물었습니다. 일자리 찾아? 두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따라와. 일 시켜줄게. 두만이는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아니면 또 속는 걸까? 방금 전에 당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두만이는 보따리를 들고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두만이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11살 소녀는 서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